안녕하십니까. 바쁘시는 와중에도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그넷 포렌식 아시아 지부 한국 담당 장철우라고 합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최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맥OS 포렌식 수사의 필수 아티팩트와 기법에 관하여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플레인비트사의 김진국 대표가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또는 질문들은 채팅창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따로 이메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김진국 대표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맥OS 포렌식 수사 필수 아티팩트와 기법을 발표하게 된 플레인비트 김진국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엑시엄 3.0에서 추가된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오늘은 마그넷 포렌식 수사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아티팩트를 추가하고 있는 맥OS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과 그리고 엑시엄에서 맥OS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맥OS에 대한 기본 내용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맥 포렌식이라고 하면 요 APFS라고 하는 맥에서 새로 나온 파일 시스템이 이제 화두인데요. APFS는 기존의 HFS 플러스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실 나왔습니다. 근데 HFS라는 파일 시스템은 사실 나온 지 한 30년 정도 됐고, 이게 플러스로 개선된 다음에는 현재까지 거의 20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APFS의 사실 가장 큰 특징은 LVM이라고 하는 리눅스에서 쓰는 로지컬 볼륨 매니저와 비슷하게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 하위에 이제 볼륨들을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LVM이 나온 것도 거의 HFS 플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애플에서는 HFS 거의 한 30년 동안 과거에 설계된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사실 사용할 대로 사용해 온 거죠. 그러다 이제 최근에 새로운 파일 시스템이 필요해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컨택하다가 라이선스 이슈도 있고 해서 새롭게 설계한 파일 시스템이 APFS다. 그래서 애플에서는 이제 차세대로 모든 애플 제품, 맥OS뿐만 아니라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애플 TV 모든 OS에서 이 APFS를 현재 사용하려고 대부분 다 현재는 또 사용도 하고 있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파일 시스템과 좀 차이점을 살펴보면 HFS를 좀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수 있는데요. 기존의 HFS 플러스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은 초단위 정밀도를 썼습니다. 197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유닉스 타임을 썼고요. 유닉스 타임을 쓰게 되면 이거는 HFS뿐만 아니라 모든 유닉스 계열의 문제점이듯이 시간이 4바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단위 정밀도로 계산을 하면 2018년 1월에 이제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닉스 진영에서도 이제 시간 포맷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소 공간도 32비트, 그리고 파일은 최대 40억 개, 그리고 저널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습니다. 이게 최근에 설계된 APFS에서는 어떻게 변경됐냐면, 우선 APFS 자체는 플래시 메모리에서 동작하도록 최적화돼서 설계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하시면, 이제 하이스크와 플래시 메모리의 이제 큰 차이는, 하이스크 같은 경우는 내가 덮어쓰기 방식으로 사실 데이터를 지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파일을 지우더라도 메타 정보의 변경만 일어나고 실제 데이터는 덮어쓰기 전까지는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데이터를 복구하고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진행했지만,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 지우기 횟수, 내부적으로 셀이 있고요. 셀이 여러 개를 모여서 블럭이라는 단위로 구성되는데 이 블럭의 지우기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최적화해서 지워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래시 메모리한테 파일이 지워질 때마다 이 파일은 이제 더 이상 안 쓴다라고 알려줘야지만 플래시 메모리가 그런 셀들을 모아서 블록들을 지워주는
이런 걸 뭐 가비지 콜렉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래시 자체는 이 가비지 콜렉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가비지 콜렉션이 일어나게 해주는 게 트림이라고 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 트림이 되려고 하면 OS도 지원해 줘야 되고 SSD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SSD가 이제 이런 트림 명령어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 트림들이 보통 파일이 지워질 때 뒤에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파일 지워지는 걸 탐지해서 보통 트림 명령어를 수행하거든요. 이제 요 APFS 같은 경우는 메타 정보의 변경이 있을 때, 말 그대로 데이터의 변경이 있을 때에만 트림 명령어를 날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래시 메모리는 이제 지우기 횟수가, 블록의 지우기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쓰는 것도 사실 줄여주면 좋거든요. 그럼 플래시 메모리를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피 온 라이트라고 하는 최근에 현대의 파일 시스템들은 다 이 기능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복사하게 되면 우리 눈으로는 복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복사하진 않습니다. 언제 복사하냐면 복사한 파일이 변경이 일어날 때 실제 데이터를 쓰는, 그래서 공간을 아끼는 그런 식의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냅샷을 지원해서 최대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까지 스냅샷을 지원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타임스탬프도 나노초적 밀도, 기준 시간은 유닉스 타임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64비트 주소 공간을 사용하고, 이 정도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 900경개의 파일이 생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LVM과 유사하게 동적 볼륨이 가능하다. 그리고 저널 기능을 쓰지는 않고 카피 온 라이트나 이 스냅샷으로 저널을 대신해 썼습니다. 이 포렌식 분석에서는 사실 이 암호화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HFS는 기본 암호화가 파일 시스템 수준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HFS가 최근에 맥을 발전하면서 이제 하드스코어, 낸드 플래시를 퓨전해서 쓰게 되었거든요. 그걸 퓨전 드라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이 퓨전 드라이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코어 스토리지를 설계했고 이 코어 스토리지 하에서 이 볼륨들을 암호화하게 지원을 한 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일 볼트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비트 락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PFS는 요거를 파일 시스템 수준에서 암호화를 지원한다. 모듈이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요. 암호화를 없이 쓸 수도 있고 볼륨당 암호화 키를 하나씩, 이거는 그냥 뭐 비트라커나 파일 볼트나 기존에 쓰던 거와 비슷한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키 암호화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볼륨 암호화하는 키와 볼륨 내에 파일을 암호화하는 키를 다르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키 암호화가 적용되면 사실 볼륨 키를 획득한다고 해서 내가 파일을 풀 수 있냐? 이건 사실 다른 개념이긴 하죠. 근데 아직 뭐 멀티키가 기본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파일 시스템 수준의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 간단하게 APFS의 큰 그림인데요. 볼륨이 있고 볼륨이 여러 개 묶은 그 상위 개념으로 컨테이너라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용어는 기존의 뭐 EXT나 HFS랑 거의 용어는 비슷한데요. 전체 컨테이너에 대한 메타 정보가 저장되는 슈퍼블록이 있고 그 안에 슈퍼블록에 대한 디스크립터 그리고 비트맵, 이 비트맵은 아직 볼륨을 가기 전이기 때문에 볼륨의 블록 할당 상태, 클러스터의 할당 비트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볼륨이 존재하게 되고 이제 볼륨 밑에는 HFS처럼 파일 폴더에 대한 비트리가 있고요. 익스텐츠라고 하는, 이건 뭐 기존에 보셨으면 데이터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익스텐츠도 비트리가 구성되고 특이한 점은 기존과 다른 건 이제 스냅샷이 추가되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최근에 리포트도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간단한 구조로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FS도 이거는 이제 APFS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macOS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macOS도 iOS와 비슷하게 브루트포스에 대한 방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저희가 브루트포스 할 수 있는 건 뭐 로그인 창이나 타겟 디스크 모드에서 30회, 복구 모드에서 10번, 그리고 다음과 같은 키들에 대해서 60번.
요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시도 횟수에 따라서 이제 지연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iOS처럼 공격이 굉장히 어려운. 최근에 iOS 같은 경우는 요 지연이 없도록 하는 취약점을 가지고 이제 iOS를 공격해서, 그렇죠? 패스워드를 풀어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오프라인으로 비공개로 하고 있긴 한데, 좀 나아가면 PC에서도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런 브루트포스에 대한 방지 기능을 우회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맥OS에 SI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SIP는 맥 자체도 FreeBSD의 파생에서 사실 개발된 거고요. 이 리눅스 기반의 머신들은 우선 루트가 워낙 막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루트의 권한만, 크리덴셜만 얻게 되면 내가 그 시스템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맥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점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맥에서는 루트라고 하더라도 시스템이나 USR, 빈, S빈, 그리고 맥에 사전 설치된 앱 같은 경우는 접근을 아예 제한시켜 버립니다. 이런 기능들이 SIP다. 부가적으로 코드 인젝션으로 프로세스 보호나 디트레이스로 프로세스에 대한 추적이나 설명되지 않은 커널 모드 로드 제한, 이런 보안 기능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겪는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저런 것들을 루트라고 해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 환경에서 디스크 접근이 어렵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징이 거의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맥을 수집하는 대부분의 수집 도구들은 라이브에서는 라이브 데이터만 수집하고 이미징은 재부팅을 통해서 타겟 디스크 모드나 이제 복구 모드로 들어가서 이미징하는 방식으로 다 변경이 되고 있죠. 요거 자체도 이제 복구 모드에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패스워드가 필요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맥의 기본, 이건 iOS나 맥 기반의 대부분의 같은 보안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데요. T2 칩이라고 하는, T2 보안 칩이라는 걸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CPU, iOS는 AP 프로세스겠죠. AP라고 하는 프로세서인데, 요거와 랜드 스토리지 간에 요 칩이 존재하게 돼서 이 칩 내에서 보안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터치 아이디나 저희가 파일 볼트 같은 볼륨 키나 키가 필요한 모든 것은 이 보안 칩 내에 시큐어 엔클레이브라고 하는 요 공간 내에서 다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을 공격하고자 하는 수많은 공격자들은 요 T2에 있는 시큐어 엔클레이브를 어떻게 하면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일반 바이오스는 바이오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이오스 패스워드를 설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맥도 과거에는 펌웨어 패스워드 유틸리티라는 걸 이용해서 펌웨어 보호는 패스워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T2 칩이 생기면서 이런 시동 보안 유틸리티라는 개념이 생겼고, 여기서 단순히 펌웨어에 들어가는 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전체 보안, 중간 보안, 보안 없음, 그리고 외부 시동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죠. 기본은 전체 보안으로 애플에서 신뢰하는 소프트웨어만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외부 시동, USB 같은 걸로 부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과거에 맥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라이브 부팅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사실 이 기본 보호 모드가 켜져 있는 경우는 패스워드가 없으면 라이브 부팅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타겟 디스크 모드나 복구 모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치 아이디는 사실 우리가 모바일 기기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맥북에도 이 터치 아이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터치 아이디는 이제 지문 정보를 저장하지는 않고 지문 정보를 내부적으로 애플의 얘기로는 수학적으로 변경해서 수식을 저장한다. 그래서 다시 지문을 입력했을 때 그 수식이 같은지 동일한지를 비교한다. 수식을 통해서는 지문 정보를 획득할 수 없도록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안 된다. 그리고 이 관련된 보호 개념은 그 수학적 표현은 키로 또 보호가 되는데요. 그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T2 칩 내에 CQ 엔클레이브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CQ 엔클레이브 자체가 안전하다고 하면 이 터치 아이디도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을 수집하는 도구들이 뭐 상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랙백의 맥퀴지션, 스몰이라고 하는 곳에 리콘 이미지 프로, 그리고 뭐 브리모어, 랩스라고 하는 거에서 라이브 리스폰드 콜렉션 관련된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사실 블랙백과 이 스몰이 제품들이 글로벌적으로 유명한데요. 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이 맥퀴지션을 현재는 대부분 다 거의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퀴지션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차피 APFS 볼륨을 암호화한 키를 알고 있다고 하면 복구 모드에서 DD 같은 걸로 뜨셔도 됩니다. 그래도 어차피 분석하는 단계에서 내가 APFS를 해석할 수 있는 도구에다가 이미지를 올리고 거기서 패스워드를 넣어서 풀어서 분석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수집하는 일들이 좀 자주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제품을 통해서 수집하시는 것이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을 겁니다. 수집할 때 고려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APFS가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와 실제 물리 디스크 자체를 구분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EV 밑에 디스크 0은 물리 디스크를 의미하는 거고요. 디스크 1이 이제 보통 컨테이너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주 보시다 보면 내가 수집해야 되는 대상이 디스크 0인지 디스크 1인지 그 디스크 1을 전체를 수집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볼륨만 수집하고 싶다고 하면 특정 볼륨만 수집해 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수집하게 되면 APFS의 볼륨이라고 하는 것들은 컨테이너에 할당된 블록들을 내가 필요할 때 할당해서 썼다가 지워지면 데이터가 지워지면 다시 컨테이너 내의 블록으로 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할당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곳은 순수하게 쓰는 공간입니다. 나머지 비어있는 공간은 이 컨테이너의 전체 그냥 프리블록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를 분석할 때 이제 문제점들은 기존과 다른 건 이 프리블록에 있는 블록들이 어떤 볼륨에 속해 있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카빙이나 이런 복구는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볼륨을 여러 개로 나눠놓은 경우 이 프리블록에 있는 블록들이 어떤 볼륨에 소속된 블록이었는지는 사실 알기 어렵다.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맥OS 아티팩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액션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마그넷 액션 프로세스가 되고요. 간단하게 케이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저는 이제 맥을 이미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컴퓨터에 맥으로 들어가시면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뭐 파일 폴더를 입력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미지를 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볼륨을 해석하게 되죠. 전체 볼륨은 이게 500기가 정도 되고요. 파티션이 볼륨이 4개로 나눠져 있는데 맥이 25기가, 프리부트가 43, 리커버리가 488메가. 사실 나머지를 다 합쳐도 요 460메가가 되지 않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컨테이너고요. 여기 볼륨들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만 할당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워진 것까지 보자고 하시면 전체 디스크를 분석하시는 거고요. 난 지워진 게 필요 없고 그 볼륨에 해당하는 지금 남아있는 데이터만 보시고 하시면 사실 이것만 선택해서 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실제 사용자가 쓰는 파티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좀 더 절약하고 하고자 하시면 요 전체보다는 이렇게 돌리셔도 됩니다. 이건 선택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리실 때 보시면 전체에 대해서 프리 스페이스, 그 다음에 각각 볼륨에 할당된 것들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서치 타입은 과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돌릴 거냐, 커스텀으로 돌릴 거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내가 충분히 기다릴 여유가 있다. 하지만 뭐 좀 완벽하게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풀 모드로 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뭐 키워드나 일반적인 세팅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아티팩트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맥의 아티팩트가 아닌데도 디폴트로 선택된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기본 모드로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건 현재 이 최신 버전을 받으시면 여기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FS 이벤트 이게 체크 해제되어 있거든요. 이 FS 이벤트는 윈도우즈로 따지면 USN 저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스템 저널, 파이스템 이벤트인데 내가 이 파이스템 이벤트까지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이 수집 과정에서 반드시 요거 체크 해제되어 있는 걸 체크를 하시고 요게 사실 데이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체크가 해제되어 있지만 내가 요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다 그러시면 수집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 키체인이나 애플 로드 같은 경우에 애플 클라우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 분석 과정에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노트도 가져와서 분석을 같이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사실 이 지금 XCM에서 지원하는 애플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뭐 간단하게 주요한 아티팩트만 소개해 드리고요. 실제는 뭐 이 무료 라이선스 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맥을 쓰신다면 한번 이미징 하셔서 한번 분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데스크탑 서비스 스토어. 요거는 이제 파인더라고 하는 윈도우즈로 따지면 탐색기죠. 탐색기로 폴더를 접근하게 되면 이 폴더 안에 이렇게 메타데이터 파일이라는 형태로 이 파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장하드나 USB를 맥에다 연결하고 다시 윈도우에 연결하게 되면 이런 지저분한 파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그 폴더 방문했을 때 폴더의 크기, 시간, 아이콘 위치, 배경, 그리고 맥 같은 경우에 특정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이제 태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스팟라이트라고 하는 태그나 또 그 안에 코멘트도 다 쓸 수 있습니다. 파일 내에. 그래서 그런 걸 쓴 정보들이 여기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런 내용을 분석해 보실 수 있죠. 예서에서 보시다시피 뭐 스카이프 앱의 뭐 요 논리적인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다. 기존에 제가 뭐 미리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시면 사실 이 맥을 분석하더라도 여기 구글 아티팩트나 사파리나 이런 브라우저에 대한 아티팩트는 저희가 윈도우 분석하는 거랑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똑같이 여기서 사실 활용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OS의 항목, 나머지는 사실 OS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만 주요해서 볼 텐데 여기 DS 스토어 레코드 2000개 정도의 항목이 되죠. 사실 이거를 예제를 위해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안 돼서 사실 썼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2000개의 아티팩트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폴더나 그렇죠? 파일별로 이게 아직까지 이제 맥이 지금 굉장히 많은 아티팩트를 추가하고 있다 보니까 요건 이제 저희가 이 마그넷에 제보를 해서 요게 이제 맥에서 쓰다가 저희가 윈도우즈로 넘어오면 요 자음 모음이 분리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요거는 뭐 한글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스키를 쓰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거든요. 요건 요 글씨를 어떻게 표현해 줄 건지 정교화를 어떻게 할 건지가 윈도우랑 맥 간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곧 업데이트가 돼서 추가가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음번에 아마 업데이트가 되면 이런 자음 모음 분리되는 건 해결이 간단하게 될 거고요. 인코딩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폴더나 이 파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스크탑 서비스에 의해서 기록된 데이터들이 여기서 쭉 분석하실 수 있고 뭐 기존과 동일하게 여기서 정렬을 하신다거나 필터링을 해서 분석하실 수 있죠.
여기서 필터링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위에서 필터링을 하시게 되면 전체 아티팩트에 대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요 각각의 필드에서 점점점 모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해당되는 필드에서만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 필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적절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에어드롭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전혀 기능을 맥과 아이패드도 쓰고 아이폰도 쓰지만 사실 에어드롭 기능을 전혀 거의 안 쓰는데, 에어드롭 기능을 또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를 통해서 파일을 던지면 다른 장치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보통 이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로 애드옥 네트워크, 애드옥은 뭐 근접해 있는 사설 네트워크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애드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애플 기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많이 쓰시죠. 근데 이게 이제 시에라로 넘어오면서 로고가 변경돼서, 과거에는 뭐 다양한 곳에 저장됐었는데, 최근에는 여기 다이그노스틱이라고 하는 로고와 UUID 텍스트라고 하는 여기에 통합돼서 이 에어드롭 관련돼서 로고가 저장이 됩니다. 요것도 뭐 제가 에어드롭으로 던진 사실 파일이었기 때문에 그 던진 파일이나 공유한 파일들은 분석해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 에어드롭 서비스가 언제 시작되고, 그렇죠? 이런 언제 뭐 501에 의해서 에어드롭이 깨어났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뭐 절전 모드 같은 거, 그렇죠? 화면이 잠금 검게 변했다가 다시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순으로 에어드롭 서비스의 상태나 이런 거 이제 블루투스 통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어드롭을 통해서 이제 주변 기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변 기기를 발견하고 데이터를 이동하게 되면 이런 곳에 이제 로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분석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배시 히스토리. 사실 맥도 이 터미널은 배시를 FreeBSD에서 넘어와서 계속 배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에서 터미널 앱을 키면 그게 이제 배시 앱으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머신도 사실 배시를 쓰게 되면 저희가 사고 조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그 배시 히스토리죠. 근데 공격자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악의적인 공격을 할 때는 공격을 다 한 다음에 배시 히스토리를 보통 지우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메모리를 통해서 배시 히스토리를 판단하고 하긴 하는데, 맥도 이 배시 쉘을 통해서 쓴 명령어들이 이 배시 히스토리에 저장이 됩니다. 요거는 아이텀2라고 하는 이제 터미널도 있는데, 요걸 써도 여기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는 이렇게 세션별로 관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로고를 분석해서 세션 아이디에 요 크리에이트를 통하면 이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이렇게 구분해서, 엑시엄에서는 이렇게 시작 시간, 끝 시간을 파싱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나타내주죠. 간단하게 보면 이게 이제 배시 히스토리의 세션 아이디거든요. 세션 아이디별로 그 세션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났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 동안 터미널을 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션별로 어떤 명령어를 쳤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장이 된다. 그런 부분도 현재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이시에라부터 추가된 기능인데요. 마오 프로그램을 쓰죠. 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오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행 기록, 윈도우즈로 따지면 프리패치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로고로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프리패치라고 보기보다는 뭐 유저 어시스트 뭐 그 정도 하지만 이제 마오 프로그램만 기록된다. 기록은 여기 뭐 다이그노스틱 리포트나 어그리게츠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로그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는 제이슨 형식이고요, 하나는 중첩 배열을 쓰는데, 이것도 다 파싱해 와서 이제 엑시엄에서
기록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보면 292개의 흔적들이 있네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번들에 포함된 어떤 프로세스가 포어그라운드라는 건 이제 활성화됐다는 거죠. 백그라운드가 아닌 포어그라운드로 실행이 됐냐 안 됐냐, 그리고 실행한 시각, 업타임이 초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이그노스틱이라고 하는 건 요 코어 어널리틱스가 요 다이그노스틱, 그러니까 진단하는 도중에 진단하면서 기록되는 로그거든요. 그래서 요 애플리케이션의 진단 시각, 시작 시간, 끝 시각, 그래서 요 사이 동안 요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코어 어널리틱스에 대한 분석 기능도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수집 과정에서 기본으로는 체크 해제가 되어 있는데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요 NTFS의 USN 저널과 유사한 FS 이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맥에다가 USB나 외장하드를 꼽았다 윈도우즈로 가져가시면 아까 DS 스토어라고 하는 파일 외에 요 폴더도 보이실 거예요. 요 폴더도 이제 파이스템 이벤트를 기록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분석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로그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볼륨 같은 경우는 마운트나 볼륨, 인터넷은 이렇게 뭐 사파리나 크롬 이런 식으로 필터링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다. 근데 뭐 정확한 시점이나 위치를 알면 그걸로 필터링 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마운트 했냐, 언마운트 했냐, 그리고 리무브, 제거됐냐, 여기서 뭐 리네임 됐냐. 리네임 됐다라는 건 동일한 볼륨에서 파일이 이동했다. 이런 것도 이제 리네임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게 필터링을 해서 보시면 된다. 보시면 사실 다른 로고들이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쓴 건데 대부분 뭐 많아봐야 3,000개인데요. 이 파이스템 이벤트 같은 경우는 18만 개 정도가 사실 저장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양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석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기본으로는 체크 해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시간이 충분하시면 우리 USN 저널이 주는 강점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일어난 이 사용자의 행위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요거는 같이 분석을 하시면 된다. 보시면 뭐 굉장히 많은 파일 패스별로 요 폴더들이 뭐 마운트 됐는지 언마운트 됐는지 이 퍼미션이 변경되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뭐 생성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서 사실 USN 저널 같은 거 분석할 때 SQL 쿼리문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분석하시는데 여기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필터링을 중첩해서 쓸 수 있거든요. 중첩해서 필터링을 쓰시면 여기 18만 개들도 충분히 이 프로그램 내에서 내가 원하는 필드들, 원하는 용어가 있는 아이템들을 쉽게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Finder MRU. Finder는 탐색기죠. 탐색기를 통해서 최근에 사용한 항목들. 그게 여기 Finder라고 하는 피리스트에 저장되는데요. 사실 이 피리스트에는 이 Finder MRU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저장이 돼요. 볼륨 정보나 이런 것들. 그 중에 이 정보를 파싱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Finder MRU, Finder로 최근에 여기 액세스 오더 순서로 접근을 하시면 저장을 하시면 이 순서대로 최근에 방문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 Finder 퀴리스트를 한번 따라가 보면 퀴리스트는 뭐 XML이라고 보시면 돼요. XML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XML과 좀 다른 점은 이 바이너리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퀴리스트. 기본으로 이 엑스형 같은 경우는 뭐 SQLite나 이런 구조적인 정보를 자기가 파싱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프리뷰에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루트 밑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 중에 여기 fx recent 폴더라고 하는 거, 요걸 파싱해서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거 말고도 사실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정보들도 현재 XM에서 다 불러와서 그 항목에 맞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knowledge C라고 하는 이 DB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또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macOS 아티팩트에서 굉장한 발견이라고 약간 볼 수도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장이 되거든요, 사실. 지도, 메일, 노트, 사파리, 장치 연결 해제, 스크린 백라이트 상태, 응용 프레임이 어떤 응용 프레임이 포커싱 되었는지, 다양한 정보들이 저장이 됩니다. 이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저장되는지. knowledge C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활동. 그래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언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요때 이제 요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이때 이 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포커스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여러 개 띄워져 있을 때 이걸 포어그라운드로 빼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해서 선택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포커싱이 끝났다. 이건 잠깐 쓴 거죠. 파인더를 잠깐 앞으로 했다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백그라운드로 넘어갔는지 그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장치 연결 흔적이나 사파리 흔적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파리 아티팩트 외에 knowledge C에 별도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스크린 백라이트, 이거는 이제 화면이 꺼졌다가 언제 켜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DB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다 파싱을 해주지만 여기 XM이 갖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이제 DB 뷰어를 내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knowledge에 대해서 관련된 DB들을 제가 직접 여기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쿼리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값들을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적절하게. 만약에 알려진 것들은 분석을 해주지만 만약에 알려지지 않은 DB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DB들을 필드를 다양한 형식으로 변경을 시켜서 여기다 저장하고 여기서 필터링해서 파싱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무선 네트워크를 어떤 네트워크를 붙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언제 처음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몇 바이트를 보내고 몇 바이트를 받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 SQLite에 저장이 됩니다. 보시면 각각의 애플리케이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와이파이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얼마만큼 보내고 받았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한 IP 타임에도 붙었고요. 저희 회사 공개된 AP에 이렇게 붙었고, 언제 붙어서 언제 연결을 해제했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실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로고를 하나의 단일 로고로 나타나주기 때문에 사실 분석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조합을 해야죠. 이 이벤트 로고를 안 본다면 레스트키의 시간 정보를 가지고 사실 이걸 파싱해서 조합을 해야만 사실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냥 로고 하나로 사실 저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쿼런틴 파일이라고 해서 윈도우즈로 따지면 존아이디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다운받은 파일은 윈도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안 설정을 높여놓으시면 외부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실행할 때마다 사용자한테 경고가 뜨거든요.
이것도 외부에서 들어온 파일들을 격리시켜 놓습니다. 격리시켜 놨다가 그걸 이제 사용자가 이제 확인할 때 이렇게 격리된 파일들은 이렇게 팝업을 띄워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SQLite 형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맥타임, 애플타임이라고 하는 그 기간으로 200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 타임스탬프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이제 설명하기로는 안티프렌식으로 대부분 배시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운단 말이죠. 알려진 로그들을 많이 지우는데 실제 요 쿼런틴 파일 요 DB를 안 지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외부에서 악의적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추가 액션을 했을 때 그런 거를 추적하시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조사할 때도 파일의 속성을 보시면 이 추가 속성을 볼 수 있어요. 확장 속성을 보실 수 있는데 확장 속성을 보시면 확장 속성에 요 쿼런틴 파일 아이디가 나오거든요. 이벤트 아이디가 나와서 이 이벤트 아이디를 가지고 커런트 파일 DB에서 추가 분석을 해보시면 그 파일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 분석이 사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조사하시면서 사실 굉장히 이용한 건 최근에도 그렇지만 이제 모바일 조사할 때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관련된 사진 범죄 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유용하게 쓴 다음에 다 지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윈도우즈도 똑같지만 모바일이나 대부분의 기기가 한번 사진을 보면 썸네일이 남죠. 그래서 이제 맥 같은 경우도 이게 탐색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색기에서 이제 미리 보기 같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미리 보기를 할 때마다 이런 PDF나 그림 파일이나 뭐 PNG나 우리가 썸네일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문서 같은 형식들도 다 썸네일이 표현이 되는데 그게 요 하위에, 요 경로 하위에 인덱스, SQLite, 썸네일 데이터 이렇게 두 개의 DB, 하나는 DB고요, 하나는 실제 데이터인데 이렇게 나눠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3,000개 정도의 정보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 폴더에 특정 파일에 대해서 썸네일 생성이 언제 됐는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생성이 언제 됐는지, 썸네일 생성이 되고 마지막 접근, 이건 썸네일 생성된 건 처음 요 파일을 방문한 거겠죠? 썸네일, 물론 이제 썸네일이 생성 안 되는 형태로 볼 수도 있어요. 파인더를 통해서. 근데 썸네일 되는 형태로 처음으로 볼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실 이 라스트 액세스는 거의 접근을 하지 않는데, 이제 요거는 여기서 파이스템 정보를 통해서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접근한 시간을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프리뷰에 보시면 각각의 그 썸네일도 이렇게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흔적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 폴더를 탐색하는 것만으로 그 하위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이 썸네일 정보가 단순히 썸네일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들. 윈도우즈는 사실 썸네일 DB가 있긴 하지만 썸네일만 저장되거든요. 그 썸네일이 의미하는 메타 정보들이 사실 DB 안에 같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 퀵 룩 썸네일은 사실 윈도우에 비해서는 굉장히 분석하는데 분석가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파나이트 쇼컷. 이거는 뭐 우리가 커맨드 라인 설정하기 나름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맨드와 스페이스를 통해서 요 스팟라이트 서치에 붙는데 이렇게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간단히 윈도우즈 사용자가 에브리띵을 쓰는 것처럼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죠. 그때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자주 쓰는 항목에 대해서 이것도 쇼컷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이것도 뭐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피리스트 형태로 관리가 되는데요. 이것도 분석을 해보시면 피리스트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네임 언제 마지막으로 접근했는지 그 앱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경로들이 저장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분석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USB 연결인데요. USB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로고가 있습니다. 트레이스 버전 3라고 하는 바이너리 로고가 있는데 이걸 분석해 보시면
시작 시간, 연결을 언제 시작했냐, 그리고 시리얼 넘버, 벤더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근데 이 문제가 벤더명이랑 프로덕트명이 없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분석했을 때는 사실 이 벤더명과 프로덕트명까지 확인하는 로그가 있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없어진 건지 지금의 엑시엄에서는 요거까지는 분석이 안 됩니다. 저희가 커넥션 기능을 이용해도 사실 추적할 수는 없는데 USB가 요 로그 말고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Find the Plist나 FS 이벤트, 뭐 데일리 아웃로그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도 앞에 있는 요 시리얼 번호를 연결시켜서 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는 지금 엑시엄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이것도 뭐 확인하면 뭐 저희가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면 설명을 안 드린 걸로 보시면 애플 관련된 계정, 여기 보시면 애플 계정뿐만 아니라 뭐 아이클라우드 계정부터 해서 지메일 계정, 이게 사실 굉장히 또 강점이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요 액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계정을 통해서 또 클라우드 수집까지도 지원하거든요. 계정을 보실 수도 있고요. 보통 이 연락처가 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폰이랑 동기화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또 연락처 기능이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 그리고 뭐 데일리 로그라고 해서 디스크 사용량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계정이 삭제됐는지, 도킹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메뉴바 같은 거 있죠. 애플을 쓰시면 그래서 맥의 메뉴바에 등록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자주 쓴다는 앱이겠죠. 그 다음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목록들, 그리고 로그인 히스토리, 언제 로그인하고 해제됐는지, 그리고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나 recently used item, 요게 이제 뭐 윈도우즈로 따지면 리센트 독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갖고 오냐면 요것도 여기 이제 SF2라고 하는 이런 로고를 분석해 보시면 최근에 recent document, recent application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관리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파싱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한글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이건 다음 업데이트에 아마 해결될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휴지통으로 지워진 항목들, 그리고 뭐 볼륨 정보, 뭐 이외에도 윈도우즈랑 똑같이 여러 암호화된 파일이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또 문서 같은 경우는 다 포맷별로 구분해 주고요. 포맷별로 구분해 주면 여기 또 이제 메타 정보 분석이 가능하죠. 자동으로 메타 정보를 파싱해 주기 때문에 여기 필드에서 메타 정보를 이용해서 뭐 저희가 타이틀이나 주제나 이 작성자 이런 걸 가지고 필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 맥 같은 경우에 EMLX 포맷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EMLX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파싱해서 메일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포맷만 다르지 뭐 보여주는 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뭐 소셜 네트워킹, 채팅, 웹. 이건 기존과 좀 똑같죠. 똑같은데 뭐 맥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사파리 브라우저에 대해서 많이 쓰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커넥션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이렇게 커넥션이나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이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시간 구간대별로 이렇게 뭐 타임라인을 보실 수 있죠. 여기서도 뭐 필요한 것들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타임라인 자체를 내가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장치 인터랙션만 보겠다. 그 파신의 로그를 가지고 이렇게 뭐 2차 분석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엑시엄 쓰기 전에는 예전에는 플라소라는 것도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이제 플라소 모듈 자체에 오류가 좀 많이 생겼어요. 이게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타임라인 분석은 이 엑시엄에 있는 이 기능으로 거의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웨비나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아마 이
뭐 첫 시간이고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이고 새로운 걸 소개하다 보니까 대략적인 이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혹시나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아니면 마그넷 제품 중에 이런 제품의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건 저희가 웨비나 참여한 다음에 드리는 링크에다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렇죠? 상처받는 거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세하게 써주시면 다음 세미나에 다음 웨비나에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진국 대표님. 오늘 웨비나가 이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웨비나에 녹화본은 등록해주신 이메일로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국 대표가 말했던 그 서베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제 간단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이제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더 반영을 해서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웨비나로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궁금하신 사항들도 편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